지금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수상한데 그 라오스에서의 쎄한 느낌이 또 여기서 오는 것 같은데 뭔가 꽝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크가 없어요. 여기였었나 보다. 한번 속는다 치고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스 홈페이지에도 질렉스 타워에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 뉴스에 나와 있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작품 이율도 나오고 있는데 예금 이자가 6.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8%까지도 나온다 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네, 가봅시다. 이렇게 있는 계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주소로 쓰면 되고 이메일 쓰고 설명하면 되고 간단해요.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판금증거리야. 비용이 한 5만 정도, 1인당 한 5만 정도, 3만? 1인당 한 3만 동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1,500원. 서류 발급받아 다시 왔어요.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레지스터 번호가 안 나왔는데 넘버가 나오면 여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비밀번호가 그 보안카드에 있는 비밀번호를 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잘 받아서 저장해 두세요. 마트가 주는 이것들을 줍니다. 이거를 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페이퍼 통장이라던가 체크카드는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좌로 입금을 하고 나면은 여기 계좌에서 들어있는 돈을 다시 증권사로 넘기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하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여기 은행 계좌가 동결된다, 묶여서 주식을 살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들어서 그거를 제가 은행에도 확인을 하고 미래에셋에도 확인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베트남 주식을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빈 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2017년까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하면서 급등을 시작해서 11만 동을 넘어가게 됩니다. 무려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주식을 잡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제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봤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590동이고요. PER로 치면 72배고요. PBR이 4.9배, ROE가 7.7%였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룹 자체는 아무래도 재무제표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가 아니었던 거죠.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바람에 캐시카우를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랑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기업의 명운을 걸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시설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들어가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각나죠? 2008년에 웅진이라는 그룹이랑 2009년에 금호라는 그룹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빈그룹에 대해서 좀 약간 의심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 마트랑 편의점을 팔아야 했을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어더이조이랑 가전유통인 빈프로 사업을 왜 철수했을까? 아파트 단지를 왜 다 짓고 나서 사모펀드에게 여러 번 폭매각을 해야만 했을까?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스마트폰이 자국 내에 인기가 없습니다. 삼성폰이 더 인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건 재고가 쌓이면은 치명적인 손실이 벌어집니다. 왜냐? 스마트폰이라는 건 유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6개월, 1년만 재고가 되어도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빈 패스트도 자동차도 문제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제가 보기가 어려웠어요. 베트남 내에 있으면 베트남 자동차 돌아다녀야 되는데 도요타랑 혼다랑 현대 기아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봤을 때 재고가 쌓일 거고 수출길이 막혀 있을 거고 내수 진작을 밀어보려 하겠지만 사람들 인식상 이걸 사주질 않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스마트 TV도 진출 예정인데요. 뭐 스마트 TV라는 게 마진도 별로 안 났고 투자만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 1위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떤 괜찮은 마진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술력도 딸릴 거고요. 신용등급이 또 하락했었습니다. 2018년에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됐고 2019년에 평가 거부를 받았어요. S&P는 해주었는데 S&P는 이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신용평가를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룹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PER 16, PBR 5.3, ROE 37.9,
배당 수익률 1.2%인 굉장히 고성장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있죠. 프로젝트 분양률을 봤는데 분양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높은 분양가, 그리고 마트랑 쇼핑몰들을 입점시켜서 고급화 전략을 취하는 게 빈홈즈 스타일입니다.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이건 투자해야겠다라고 보이는 회사인데, 최근에 자신감을 너무 가지고 외곽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너무 많이 짓더라, 이것이 걱정되었던 거죠. 저 아파트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 시내와 여기의 거리는 20km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분당 신도시 할 때도 처음에 성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다 채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빈 홈즈는 과연 이 부동산에서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될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기보다 더 나쁜 지역에도 빈 그룹이 또 수많은 빈 홈즈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차는 걸 본 다음에 저쪽도 차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여기가 100% 찬 상태도 아닙니다. 핑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핑크북은 제대로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개발업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서울과 비교를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의 투자금은 소중합니다. 한마디로 비나밀크가 이제 우유 쪽은 다 통일시켰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2012년에 25,000동이었는데 지금이 125,000동이거든요. 그러니까 5배 올랐거든요. 한 8년 기준으로 5배가 올랐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PER이 21배, 시가 배당률이 2.6%, PBR이 7.4배. PBR이 너무 고평가예요. 그렇죠? 하지만 ROE가 36.5%.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 비나밀크의 관건인 거고, 이 성장률만 꾸준히 유지해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지금 주가는 괜찮다. 근데 비나밀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사가 있어요. 이게 트루밀크도 있고, 아까 은행원들 보니까 트루밀크 갖다 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비나밀크의 확장세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점유율이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가격을 봤을 때 비나밀크가 훨씬 더 비싸요. 트루밀크보다 한 30% 정도 더 비싼데 그래도 팔린다는 거는 어떤 독점적인 시장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나밀크 같은 경우는 44,200동이잖아요. 트루밀크 같은 경우는 33,500동이거든요. 네, 가격차가 좀 나는 상태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 같은 등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성장률은 만족스러운데, 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명확한 기업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비슷한 기업을 찾자고 하면은 이제 서울우유 정도 급이 될 건데, 서울우유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양유업이 점유율 12.5%였고 주가가 50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2010년에. 그리고 3년 뒤에 2013년인 117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라버리죠. 메일우유도 마찬가지로 11.8%가 점유율인데 2018년에 6만 원이던 주가가 같은 해에 1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 회사라고 해서 주식이 안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성장이 거의 완숙한 나라조차도 우유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또 해외로 수출하는 이 우유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성장의 한계는 명확한 기업이다. 우유 산업은 초기 성장률은 높을 수가 있는데 1인 GDP가 상승하면서부터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베트남 외에도 유럽, 호주 등의 우유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우유 업체로 외형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를 30% 계속 꾸준히 넘기는 모습이 긍정적이긴 한데 PBR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순자산 대비 엄청난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 배당률이 2.6%다. 그리고 ROE가 36%라는 거를 봤을 때 고도 성장을 고려하면은 한 5년 이상 보면은 장기 투자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마트를 인수하거나 식료품 기업 인수를 하는 등 내수 중심으로 몸집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마트들을 가봤더니 비나밀크 라인도 있지만 나머지 회사 밀크 라인들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트를 인수해서 라인업 점유율, 진열 점유율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국영 지분이 계속 매각 중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주가에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수라는 그룹이
이제 마산그룹의 가장 주요 핵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 조미료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피시 소스가 76%, 소이 소스가 8%, 칠리 소스가 37%고요. 우리나라 오뚜기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오뚜기의 케찹 점유율이 82%, 카레가 94%, 식초가 53%입니다. 그러면은 마산 컨슈머는 오뚜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받는 거죠. 오뚜기 주가가 2011년에 12만 원에서 2016년에 5년 뒤에 146만 원으로 뛴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마산 컨슈머도 충분히 포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인스턴트 커피 사업도 하고 있는데 비나카페랑 웨이컵이라는 건데 시장 점유율이 44%입니다. 그럼 또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동서라는 데가 이제 맥심으로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 점유율 80%, 카누를 통해서 그쪽 시장 점유율이 86%. 주가는 2012년에 9,000원이었다가 2015년에 48,000원까지 올라가죠. 인스턴트 라면 점유율도 45%인데요. 오마치, 사가미, 코코미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심이랑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심 점유율이, 라면 점유율이 54%였는데 2012년에 20만원 하던 주가는 2016년에 54만원이 됐습니다. 주가는 뭐 당연히 올라 있었죠. 2017년에는 한 5만 동 정도 하던 주가가 2019년 초에는 10만 동, 2배 가까이 뛰었다가 지금은 7만 2천 동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대비 지금 한 50% 정도 상승한 상태다. 충분히 포텐 대비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주당순이익이 4,815동, 그리고 PER로 봤더니 15배, 시가배당률이 5.4%, 괜찮죠. PBR이 4.8%, ROE가 33%,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봤고요. 이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그래서 외국인 쿼터가 있어서 외국인들만 살 수 있는 그 쿼터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트남 주식들의 대부분이 괜찮다 하는 주식들은 쿼터가 꽉 차 있는 상태라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우한폐렴 이 시즌에 좀 외국인 쿼터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때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 조미료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또 주변 국가로 계속 수출하고 있는,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매기께 굉장히 많은데 이 매기 그룹은 네슬레 그룹입니다. 네슬레가 여기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신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마산 컨슈머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처럼 CJ 제일제당도 될 것 같아요. 마산 컨슈머의 신성장 동력으로 맥주가 있어요. 맥주 시장이 연 5%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봤을 때 마산 컨슈머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포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면에서 모두 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 컨슈머라는 회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특이사항으로 뭐냐면 빈 커머스, 빈 에코로부터 이제 마산 컨슈머를 합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빈마트랑 빈플러스 편의점, 빈 에코 농산물이 있는데 이게 마산 컨슈머로 합병이 됩니다. 매장 2,600여 개, 성장률 10% 이상인 사업을 2조 4천억 정도에 매각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빈 커머스 손실이 지금 2018년에 2,621억이래요. 마산 컨슈머는 흑자가 났는데 1,900억이 났어요. 마산 컨슈머 입장에서 손해일 수도 있어요. 1,900억 흑자 기업이 2,600억 적자 기업이랑 합쳐버리면 뭐예요?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마트가 왜 그랬냐면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메트로, 빅시, 롯데마트랑 4파전을 하느냐고 좀 치열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연매출 6조가량이 나왔습니다.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빈그룹 주가는 이제 보합이 됐었고 마산그룹 주가는 이틀간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900억이 증발해버렸죠. 마산그룹이 경영을 맡고요. 빈그룹이 대주주로 남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사실상 매각이다. 이 이면거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좀 빈그룹이 현금이 딸려서 매각한 거지만 그렇게 그런 형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 2년간 단기 수익은 악화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금이 줄어들 거고요. 순이익도 많이 감소할 겁니다. 5년 이상 볼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성장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고 ROE가 유지되면서 마산그룹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